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토론 준비했습니다. 느닷없이 조선일보 폐간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운동단체가 조선일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폐간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조선일보 내가 폐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웬일이냐라면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인 또는 언론운동을 하시고 있는 세 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일보 폐간운동 왜 김건희가 발언을 했는지 실제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언론사 폐간운동을 하고 있는 쪽은 어떤 논리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과 관련해서 과연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헤드라인을 뽑고 그 내용을 전달했는지 정말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편향적이었다라는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도 오늘 이 토론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필재 전 중앙일보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BC 2580 CP 출신입니다. 송여운 전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덕우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자, 이제 저 이야기는 매우 짧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인데 실제 이제 통화 내용 전체로 보면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송영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거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해주십시오. 김건희 씨가 원래 그 전시 또 홍보 이런 업체를 했잖아요. 네. 그 기자들하고 접촉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생태계를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협찬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 아마 잘 알 거예요. 거기다 이제 대통령 부인돼서 거의 뭐 부부 공동 정권 아닙니까? 국정 개입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생태를 더 잘 알게 됐겠죠. 이 얘기에서 언론이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다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고 이건 뭐냐면 언론이 자기들 그 파워로 대통령이나 정권이나 정부나 여당이 자기들 말을 듣게 해놓고 언론으로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기업들하고 거래를 해서 광고를 받든지 협찬을 받든지 이익을 챙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거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주 52시간 문제 같은 거, 법인세 인하하는 거,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재벌 기업들이 원하는 거 법이든 정책이든 관철시키는 거예요. 해놓고 뒤로는 거래한다는 거죠. 자기가 안다는 거야. 그걸 보니까 그래서 언론이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뒷거래를 하더라 이거죠. 자, 그 내용은 좀 그리고, 이따 상세히 예. 좀 더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게 이제 김건희가 직접 이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이제 본인도 실제로 언론사에 엄청난 그 정치적 또는 보이지 않는 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저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까? 저건 명태균 때문이죠. 예. 명태균 게이트가 드러나게 생기자 위기감을 느끼고 조선일보 쪽에서 김건희 쪽에 말하자면 이런 음원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원이 공개가 되면은 정권 붕괴 위기까지 지금 그 각오를 해야 되니까 조선일보를 타겟팅해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어쨌든 이디구 단장님은 단장 자리 내놓으시겠어요? 폐간을 목숨 걸고 하겠다는데 그 감당하시겠습니까? 참 여기저기서 많은 그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후임자로 제가 확보하셨네. 6년째 지금 조선일보 폐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조선동아가 100년을 맞는데 그들이 축하하는 걸 그대로 볼 수 없어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6년째거든요. 오늘 1855일인데 갑자기 김건희 씨가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너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목숨까지는 안 걸었지 않느냐. 더 비장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역할을 다 할 때가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영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좀 자리를 남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듣는데 참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그렇게 해온 사람으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이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운동적 차원에서 조선일보가 우리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재벌과 그리고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중동이 나라를 망친 애들이다. 네. 자, 이것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조중동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까? 균열이 생긴 거죠. 기득권 예. 동맹에.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새 메이저 페이퍼를 조선일보 경우는 이제 족벌 언론, 중앙일보 경우는 뭐 재벌 언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기득권 동맹의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득권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봅니다. 정치 권력하고 언론 권력 사이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조선일보는 권력을 창출하기도 하고 퇴출시키기도 한다. 네. 그 대한민국은 조선일보가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언론계에서 공공연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선일보의 어떤 그 조선일보 권력화돼 있다. 예? 요번 경우 같으면은 명태균 씨가 그 USB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녹음용 USB를 조선일보 기자한테 왜 줬겠어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보면 무조건 그 보도하라고 받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 갖다 주는 거는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쪽을 압박하려고 했었겠죠. 네. 이제 여기서 우선 따져봐야 될 게 조선일보는 무조건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조선일보가 기자가 무슨 브로커가 아니잖아요. 중간에서 뭐 거래하고 흥정하고 뭐 타협시켜주고 무슨 수수료 먹고 뭐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도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론은 첫째 보도할 가치가 있는 걸 보도합니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에 그 봉사하는 그 집단으로서 알 권리 충족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예.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같으면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보도해야죠. 예. 그러니까 통화 녹음을 이렇게 아까 좀 공개는 못하더라도 글로는 뭐 표현할 수 있잖아요. 명태균한테 입수한 그 내용이 이런 게 확보가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 심각하다.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말하자면 동의하지 않아서 보도를 못했다. 이건 그건 얘기 안 정말 됩니다. 저널리즘의 윤리 원칙에 비춰볼 때 전혀 그런데 말이 안 그런 되는 것은 조선일보를 이제 저는 6년째 풍어를 없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그들의 관행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을 김건희가 새삼스럽게 들먹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재벌이라든지 과 조선일보의 유착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알았어? 네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기업과 대기업과 이제 언론이 유착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정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쟁적으로 다뤄볼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것을 보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로 좀 넘어가서 조금 거꾸로 좀 돌아가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기업, 재벌 또는 언론의 유착 관계에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 MBC도 실제로 이제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는 시장 논리도 있지만 또 협찬이나 공익 캠페인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영업을 통해서 정부 또는 이제 지자체 대기업에 이제 광고를 수주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유착한 언론들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제 봐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기준을 정할 김건희 것이냐. 씨 얘기 예. 이제 지들 말 듣게 해놓고 뒤로 다 거래한다지 예, 않습니까? 이를테면 논쟁적인 사안, 이슈, 주 52시간이라든지 그 부자 감세에서 법인세를 낮춰주는 거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게 논쟁적 사안에 있어서 언론을 해야 될 것은 그 사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합리적인 상식적인 여론이 형성돼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들 말 듣게끔 해놨다는 거 뭐냐면 여론 한쪽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네. 이 법을 만들어라, 이 법을 폐지하라, 부자 감사해라라고 몰아갔다는 거죠. 지들 말 듣게 해놓고 관철시키고 그 대가로 기업들에 가서 광고를 받든 뭘 받든 받아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어젠다 세팅 아닙니까? 어젠다 세팅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과 그 유착 관계에서 대기업의 민원을 갖다가 어젠다를 그렇죠. 이 포장해서 아젠다 세팅이 네. 대기업이나 부자들이나 기업들 민원 해결용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언론들이 대기업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고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장서서 이제 해왔는데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물론 이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냐는 것은 늘 이제 그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저 장면에서 제가 이제 놀라는 것은 왜 김건희가 지금 이 시점에 조중동이 뭔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싸잡아서 하면서 그렇죠. 특히 조선일보를 폐간하려고 했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들 예. 말 듣게 해놨다는 거는 좀 전에 했던 이런 주 50원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조선일보 말을 듣게 만들었다는 거지. 네. 몰아갔다는 거지. 예.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명태균은 왜 그 USB를 조선일보에 줬을까? 예. 여러 매체도 있는데 왜 조선일보일까? 조선일보는 뭐라고 하면서 줬을까? 뭔가 욕을 하면서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그 USB를 가지고 왜 보도를 안 했을까? 무엇, 저 용산에 전달을 했을까? 무슨 그 어떤 오고 가는 뭐가 있었는가?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했던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 쪽에도 뭔가 그걸 USB를 그 제시하면서 뭔가 욕을 했는데 말을 듣게끔 했는데 김건희나 이쪽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권력과의 관계에서 그게 그래서 경제 화가 나서. 권력이든 뭐 정치 권력이든 언론이 지켜야 될 윤리는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저런 제보를 받았을 때 보도를 하지 않고 딜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건 사익 추구입니다. 자, 딜을 하려고 했다. 어떤 딜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딜을- 용산에는 이 그렇죠. 내용 자체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요 얘기를 하고 USB를 있죠. 들고 예. 용산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네. 예? 그러니까 지들 말을 듣게끔 했는데 들어줄 수 없는 이래서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딜을 했다. 그러면은 딜이 아니, 깨졌으면 조선일보는 보도를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용산에서 딜을 했다. 어떻게 지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일보- 저걸 조선일보가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자 명태균이 줬기 때문에 자 이걸 들고 있는데 이것을 용산에 알려서 원래 명태균의 목적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본인과 김건희가 서로 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검찰에서 나 구속하지 말라든지. 구속하지 말고 풀어 네. 나 지금 구속- 구속돼 있으면 이제 네, 풀어주든지 네, 네, 네. 뭐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왜 조선일보 이건 들고 있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선일보가 용산과 딜을 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딜의 어떤- 내용은 모르지만은 네. 서로 그 명태균과 노림수가 다른 거죠. 겁이 나서 오히려 조선을 계속 그냥 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예. 있죠.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뭐냐면 이것도 이 또한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그 언론도 공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예. 국민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럼 조선일보 투명하게 공개해줘야 돼요. 좌고우면하지 그걸 않고 보도해야 받았는데 됩니다. 근데 받고 나서 자기들 어떻게 조선일보가 했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줘야죠. 예. 왜 보도를 안 했는지, 보도할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토론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가 진실 정답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이것을 확보했다면 왜 그렇게 가지 네.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아닙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네. 예. 여러 가지 의심이 드잖아요. 예. 그 의심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답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조선일보 제가 이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조선일보는 언제나 자기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국익이라든지 사회 이익이 되느냐 사회 공개로서의 기능과 뭐 합치가 되느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아마 그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그 사주 언론의 특성상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들 봐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김건희가 반발을 했을 것 같고, 저는 또 다른 쪽에서는 김건희 씨는 윤석열처럼 그대로 경로를 한 것은 아닌지. 예, 예. 사실 이것이 깊숙이 여기다 한번 워딩을 보세요.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은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저 뭐 경로를 한 수준. 그런데 조선일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그런 정도인데 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그런 아니,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예.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이 얘기를 한 게 예. 12월 중순,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궁지에 처해 있을 때잖아요. 궁박한 처지에 있을 때잖아요. 예. 어려운 처지인데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네. 거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판 그렇다면 사판이라면 조선일보 쪽에서 뭔가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아니 이판 사판이라고 한다면은 이판 사판은 나 죽고 너 죽고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그런 거지. 조선일보 죽일 수 있다는 뭔가 그 아니요. 지금 김건희가 당장 죽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조선일보도 뭔가 김건희도 조선일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 지고 있다는 아니, 그건 뜻이죠. 아니지만 네. 조선일보가 나한테 뭘 욕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네. 그래. 그럼 나 죽고 너도 죽자. 너도 죽자. 그러니까 거의 이런 분위기가 경고했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럼. 아니 경로는 경로인데 경로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선일보 사이에 이제 큰 비밀이 두 개가 생겼는데 네. 하나는 서울지검장 시절에 윤석열과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그 사장과 둘이 비밀 회동을 했잖아요. 예. 이거 다 공개하는 비밀이잖아.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심지어 조선일보 방 사장이 스카우트 이렇게 발탁하러 너 한번 대선 나와봐. 그 얘기하러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내도 말이 없거든요. 자, 설명이 이렇게 없거든요. 이제 조금 요거나 좁혀가. 예. 지금 김건희 씨가 내 목숨 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왜 그랬는지. 나 이게 두 가지가 나한테는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좁혀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김건희에게 요구했거나 김건희가 조선일보에 요구했던 이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일종의 폭로전 양상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다면 실제로 조선일보가 이런 요구를 했다고 김건희가 폭로하는 순간 조선일보는 거꾸로 조선일보는 김건희가 이런 요구를 조선일보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떻게 그 스탠스를 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조선일보 살기 위해서 또 말하자면 지면을 그 사유화해서 대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확 돌아섰거든요. 계엄 초기에는 예. 계엄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말 이 정도까지 몰랐다라고 정말 이런 악담이 없었어요. 예. 예? 이런 인간인지 몰랐다. 예. 거의 악담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논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12월 말 1월 지나면서 뭐냐면 탄핵이 반대로 바뀝니다. 네. 그럼 예. 이거 뭐 관련이 있나? 그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만약에 탄핵되고 감옥에 가고 탄핵되고 이거 김건희 맞이 감옥 가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판 사판인데 못할 얘기 뭐 있어? 그리고 김건희 입에서 뭔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걸 막으려면 탄핵도 막아야 되는 그 공동 운명체가 된 건가? 자, 그러는 이제 추론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경영진에서 이 녹음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알죠. 자,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걸 주진우 기자한테 넘겨주느냐? 그러면 이것은 주진우 기자의 지재력이냐? 아니면 조선일보 자기 못 썼는데 이거 아예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제3자가 가서 아예 터뜨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조선일보가 확보한 거는 명태균하고 윤김 부부 예. 통화 녹음이고 예. 주진우가 갖고 있는 게 김건희 이거는 딴 데서 딴 데서 가져온 딴 것이고 거 가지고, 예. 그 앞에 있는 것도 이제 보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왜 이걸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고 자 주진우 기자한테 넘겼느냐? 아니, 그러니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넘긴 이제 주체가 조선일보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조선일보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진우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까지 거의 지목해서 누구한테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거. 해요.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다른 조선일보로부터 소스라고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계속 쥐고 그걸
딜을 하기 위해서 쥐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남한테 넘긴다? 그건 생각하기 김건희 어렵다고 육성은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받았는데 말 못하겠다는 거고. 예. 말 못하겠다. 그거는 조선일보 폐간이고 예. 폐간 요거는 그 앞에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이거. 명태균 아니 총선에 개입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일 기자가 그런 본인이 조선일보에 받았다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니, 조선일보 그건 명태균 씨가 이 팔로우 못했습니다만 조선일보도 받았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래요?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가 굉장히 그 귀하다고 통화를 생각하는 여러 군데 보냈잖아요. 예. 조금씩 하고 여기저기 보내기도 하고. 예, 그렇게 귀하다고 명운이 걸릴 수 있는데 지금 현 정권에 그 귀한 정보를 쉽게 넘겼을 리가 있을까요? 자, 조선일보에 제가 정리를 속속한 다시 것이, 하겠습니다. 예. 최초에 이것을 주진우기가 폭로했을 때는 조선일보로부터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조선일보 받기 전에는 이거 검찰에서 받았다. 명태균 쪽에도 확인은 명태균 주는 사실이 없다. 쪽에서는. 그럼 검찰에서 받았겠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건 조선일보에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조선일보냐 아니냐 이제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녹취가 터졌죠. 그게 지금 나왔던 거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팩트는 이런 겁니다. 자,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녹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고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경로 자체가 확인이 된다는 것은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 우리가 미디어 비평 S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더 따져보자는 것인데 어쨌든 그 경로는 조선일보다 검찰이다 또는 명태균 쪽이다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하고 일단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논점은 그 이런 언론 비평 관점에서 중요한 논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렇게 그 중요한 사실을 취재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언론윤리에 반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언론윤리가 뭐냐 했을 때 아까 공익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공익에 부합할 뿐더러 언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도할 가치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언론 윤리 중에 새롭게 부각되는 게 투명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 시대에 이제 언론 매체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위를 가리기 힘든 이런 정보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거기다 확증 편향도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보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아주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우리 기자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이런 이유로 보도를 안 했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는- 차원에서 조선일보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아, 저는 무슨 일이 언론 있었는지. 5년째 이제 6년 가까이 언론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 나이브하세요. 두 분들은 그쪽 그 언론계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원칙일 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실천했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그래서 그들이 그랬으리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현실을 윤리고 그냥 원칙인데 제대로 이 알고 있지 윤리와 못한 거라고 원칙을 생각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원칙을 거기에 따른 아니 한계가 원칙은 있어야 돼요. 강조해야 됩니다. 원칙은 강조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조선일보사가 원칙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안 지켰던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자체는 아니, 지금 비판을 하는 조선일보 거죠. 과장 조선일보에 비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일등 비판하시죠. 신문을 자처하는데 그런데 조선일보한테 그런 잣대를 드리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구 단장님은 조선일보 자체의 그 예를 들어 언론 윤리를 회복한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여태까지 기회주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들의 잣대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하나 자사의 이익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도 그렇게 충성을 다 바친 것은 사실 그들의 이익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의 윤리라든지 이런 것 있다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이제 극우단체에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의 윤리 같은 걸로 그게 설명이 돼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익만을 위해서 그때 아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광고료가 없었다면 아마 안 받을 거다.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지만 광고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그 극우의 주장을 광고에다 실었지. 광고라는 미명으로. 그런데 광고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자사 이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윤리가 어떻고 원칙이 어떻고 이런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조선일보 잘못 보신 거예요, 진짜. 아니요, 그런 비판도 가능하지만 예. 언론 윤리를 지키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론이 대부분의 언론이 사기업입니다만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동시에 사회적 공기입니다. 이게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모순된 그 현실인데 그래서 언론 윤리와 그 기업 논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단장 말씀은 그러나 번번이 조선일보는 기업 논리에 충실했다. 기업에서 이윤 추구를 했다. 언론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아까 역사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저는 조선일보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내란 DNA가 있다고 봐요. 그 단적인 예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당시에 국보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국보에 언론 사주 중에 유일하게 방우영 씨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언론 통폐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반이에요. 근데 그 일을 왜 했느냐? 그 시절에 조선일보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기업 논리죠.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자사이익이라는 것과 또 언론의 공적 기능 이것이 이제 분리되느냐 또 합치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론은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추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뭐 조선일보가 공적 가치만을 위해서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기업이니까. 예. 그렇죠.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뭐 기업 아닌 정당도 마찬가지죠.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이제 또 그만큼 인정을 받고 정권을 창출하는 뭐 이제 이런 것이듯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선일보를 비판할 때 예.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 근본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돼라고 해버리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조선일보가 좀 바꿔야 된다는 것,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조선일보의 실체적 진실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 뭐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기관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사회적인 공기.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사기업으로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내부 비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정 기능 같은 것이 전혀 상실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어떻게 뭐 구제를 해야 된다든지 언론의 어떤 원칙에 따라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서 조선일보를 판단해야 되는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언론의 지향 자체가 우리는 뭐 재벌 그리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적 있는 이제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인정해주고 또 기득권이 갖고 있는 이런 또 긍정적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손잡고 갖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쪽은 우리가 보도를 좀 덜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가져갈 수 있지만은 금도가 있는 거죠. 예. 모든 게 다 허용된 건 아니죠. 예. 네. 어디까지가 이제 되고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조선일보 논쟁을 할 때 조선일보 쪽에서 보면 얼마나 이제 웃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나와가지고 조선일보가 이러니 저러니 보면 거기는 이제 거대 이제 미디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봤을 때는 너희들은 아무리 떠들어봐라 뭐 떠든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언론을 잘 모르는 시민들 또는 언론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논리로 비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근본을 부정하는 방식보다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현안들 중에서 보도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지적해 나가면서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명태균 씨가 동의하지 않아서 보도를 못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언론 윤리 가운데 취지원 보호라는 게 있는데 예컨대 그 공익 제보자 고발자들이 자기 신문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그 네. 취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밝히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명태군이 나름의 노림수를 가지고 제보를 했어요. 근데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그 언론의 윤리입니다. 네. 이거 안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그걸 되레 말하자면 그 주진우 기자를 갖다 뭐 민영사 같은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언어 도단 적반하장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조선일보 보통 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문을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이 땅의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그 남북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보수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막고 나서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통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지역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단순하다. 네. 그 이들에게는 광고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광고 수입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들의 반대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치하게 돼서 거기서 광고 수입이 나오니까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단장님은 조선일보 절도운동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예, 최근에는 극우 유튜브 채널이 나서서 조선일보 아예 보지 말자. 예 아주 절도하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목숨 걸고 조선일보 폐간 운동하겠다고 하는 김건희도 나왔고, 예. 극우 채널들이 이제 조선일보 절도 운동을 하자. 나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조선일보가 폐간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것 내는 뭐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폐간에 이뤄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꽤 우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기대했던 조선일보의 기능, 즉 그 이른바 그 우익 이런 가치를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기능으로 돌아와라 하는 협박 수준에 지나지 않지 저희들과 지향하는 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환영합니다. 조선일보 뭐 절뚝이라든지 예. 더 나아가 폐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쌍수도로 환영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보수 아니라고 하셨듯이 보수란 포장지를 둘렀지만 보수 기득권 동맹의 충실한 수호자고 이론가고 뭐 이런 역할을 조선일보 해왔습니다. 네. 그건 사익이에요. 사익. 예. 그렇죠. 네. 예. 잠깐 우리 그 지나간 얘기긴 한데요. 조선일보가 요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명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경우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 그랬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 그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나가고 나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게 침해될 우려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미 명태균이 누군지 김건희 윤석열 누군지 다 알고 목소리 다 알아요. 이건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받을 불이익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이거는 개인의 개인의 사생활이냐 공공의 이익 우선이 보도하는 게 맞습니다. 조선일보 언론 윤리 잘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런데 안 지켜요. 평소에는. 네. 요럴 때 지킨다고 그래.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언론 윤리를 악용하는 거지. 그리고 언론 윤리 최전선에서는 말이죠. 이건 보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가령 그 언론으로서의 이 구실과 실정법이 충돌하면은 기자들은 실정법을 어길 각오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조선일보에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이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여튼 그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방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이 문제를 조선일보의 해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조선일보 계속 압박을 해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일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냥 원론에 따라 그냥 적어놓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마치 조선일보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태까지 견지해왔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를 너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런 논리에 조선일보 쪽에서 솔깃하는 욕을 해야 일반인도 되는 거죠. 있으니까. 당연히 욕을 무슨 해야죠.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왜 보도를 욕을 하는지. 해야 자, 됩니다. 제가 이제 절도운동 얘기를 하다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조선일보 절도운동을 하는데 이걸 극우 채널들이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송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것이 미디어 시장에서 보수 진영이 일정한 이제 영토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조선일보 간의 경쟁이 시작됐고 극우 유튜브 중심으로 이번에 굉장히 단단한 후원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를 이미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 아예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그 언론 여론 시장에서 보수 쪽 상당 부분은 그 조선일보가 거의 좌지우지했는데 그 뉴미디어가 생기고 극우 유튜버가 들어서면서 이를테면 자극의 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쏟아질 때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확증평이 이제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탈진실이라 그러나요? 그 자꾸 조선일보 기존의 고객들이 자꾸 극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쪽부터 그 자극이 강하니까. 예. 더 그 확증 평양을 채워주니까 자꾸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조선일보가 우리 손님 뺏기네. 그래서 지금 그거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조선일보 논조는 극우화되고 극우 쪽에서는 뭐냐면 경쟁이라고 조선일보 보지 맙시다. 우리 봐요. 둘이 이런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즘 조선일보 안 보고 스카이데일리 본다 뭐라고 하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게 이제 거리에서 들리고 이런 걸 보면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또 이제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고 조선일보와 극우 채널 간의 경쟁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거기다가 김건희까지 나서서 아예 나는 뭐 패간의 목숨 걸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바깥에서는 아주 단단한 지금 극우 세력들이 세를 이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언론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조선일보가 팬덤 독자들한테 지금 포획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좀 선을 긋기 시작했고 조선일보는 지금의 스탠스를 고수한다고 하면 결국 그 스스로 고사될 거로 봅니다. 극우 매체들이 지금 조선일보를 까는 데는 거의 모두 까기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익 동계 지금 유튜버들이 지금 그 눈이 먼 데다가 또 하나의 그 깔 대상이 주도권 다툼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래서 균열이 일어난 거죠. 균열이 일어나고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이제 이 계산이 되면서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 자기들한테 오는 이익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 싸움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극우 채널들이 지금 후원자도 많이 모았지만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언론 지형 전체를 굉장히 많이 바꾼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이렇게 거치면서 민주진보 진영은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의 레거시가 하지 못하던 내용들을 많이 확장을 시킨 측면이 있고요. 보수는 오히려 극우화 현상을 보이면서 보수 언론들이 설 자리를 잃고 그 자리를 바깥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뭐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뭐 10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들이 아예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을 가지고 와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예사롭게 쳐다볼 일은 아니다. 사실 스픽스도 뭐 그런 방송 중에 하나지만 얼마나 많은 좀 이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사실 요즘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웬만큼 토론 재밌게 하지 않으면 보지를 않을 정도로 이제 지금 그 민주진보 진영은 외연이 굉장히 미디어 시장이 이제 넓어졌다는 생각은 제가 좀 하는데 현장에서 어쨌든 언론운동 하시는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유튜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상당히 교활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꾸준히 아마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어떤 격한 말, 그러니까 일반 그 대중들이 낯설어 할 수 있는 아주 일방적인 논리라든지 언뜻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순화해가지고 슬그머니 자기들 말로 바꿔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다시 정치권의 국힘당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이 보고 사실 유튜브에서 약간 반신반의라든지 이런 거 하던 것들도 조선일보에서 논리는 같대. 어휘라든지 표현법은 달라지는 것은 그럼 그러네 해서 확신하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저는 아주 묘한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언론 소비자들이 이제 유권자, 국민, 뭐 대중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제 취향이 굉장히 특성화되고 있는 이런 이제 미디어 환경에서 과연 지금 현재 기득권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계속 존치가 되겠느냐라는 이제 근본적 질문은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적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정치 결사체처럼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언론이 이제 존속이 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 시장은 누구냐? 지금은 돈을 주는 사람이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대중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언론 지형이 이번 윤석열 정권의 퇴장과 함께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인을 향해서 공격하던 것이, 예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도 되는 인물이라도 조선일보가 공격을 한 1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거꾸러지고 퇴장당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왜냐면 부도덕한 인물, 파렴치한 범죄자, 이런 딱 좋은 글씨를 씌워버리는 순간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왜 이러느냐? 예전에는 언론이 나서서 특정인을 죽이면 끝났는데, 근데 기업은 여전히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서 타협을 하고 또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걸 보는데, 정치인은 특정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언론이 죽을 수가 없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바뀐 미디어 환경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볼 때 일단 언론의 그 뭐 위력이랄까, 언론의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 조선일보가 날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그 뭐 역할이랄까, 힘의 과시를 조선일보가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흐름이 지금 큰 흐름 속에서는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언론 지역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에서는 언론이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네. MB 정권 당시에 그 종편을 통해서 이 신문 쪽은 장악을 했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그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이 지금 그 기울어지다 못해서 거의 이제 그 90도로 서다시피 했는데, 윤석열의 인식은 언론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호하고 아무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못 이룬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들의 이런 뭐랄까 뭐 횡행이랄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그 주목할 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 속에서 그렇게 언론이 흘러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네. 나름의 또 회복력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은 지금 레거시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대로 이제 회복력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쪽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다시 질서 재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언론이 특히 그 영향력이 큰 그 매체가 어떤 특정한 그 정치인을 딱 찍어 표적으로 삼아서 예. 죽이려고 들면요, 오래 못 버팁니다. 거의 다 손듭니다. 정치인들이 예. 다 손들고요, 타협하거나 수그리고 들어갑니다. 안 했던 사람이 노무현이죠. 네. 근데 양상이 이제 인터넷 시대도 양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언론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조조되면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때는 막아준 게 노무현 노사모라는 어떤 팬들이 막아준 거죠. 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누구를 탁해서 이를테면 죽이겠어라고 하면 인터넷 시대에서는 집단 지성이 작동하더라고요. 예. 조선일보 저기서 틀렸어, 아니야, 의도가 있어, 나빠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서 그 집단 지성이 작동하라고요. 나름대로 팬덤도 작동하고, 또 우리가 저 스픽스라든지 뭐 저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매체도 생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었던, 거기서 이를테면 견제도 해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선일보가 죽일 수 있어가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못 죽입니다. 예. 그런 죽이려고 할수록 더 살아날 겁니다. 예. 그런 증거가 있었죠. 사실은 지난번에 4.10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일보가 국민의힘과 한 팀이 되었다고 볼 만큼 하면서, 그렇죠. 그때 친명 횡재, 반명 비명횡사, 친명 친명횡재, 횡재 이런 그 프레임을 북힘 짜가지고 쪽은 했잖아요. 시스템 공천, 네. 조용한 공천이라고 완전히.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제 민주당을 운동권 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열심히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참패했단 네, 말이에요. 예. 사실은 거기에서도 이미 그들의 위력이라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그러다는 레거시 것을 미디어, 드러났고요. 조선일보 영향력이 그리고 급속하게 줄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강천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네. 그 사람이 윤석열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보다 더 마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같아요. 그 사람은 12월부터 2월 초까지 6번인가, 그 사람이 2주에 한 번씩 저 칼럼을 쓰는데 6번인가 이재명 제목에 이재명을 올리는 그런 칼럼을 씁니다. 네. 그런데도 사실은 예전만큼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만큼.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미 이전에 어떤 그 승리를 하던 정치를 바꿔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는 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그런 그 오만함을 세울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것들이 그 뉴미디어의 발달과 크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전 차장도 그랬잖아요. 대조선일보 약간 비꼬는 거거든요. 예, 예. 대조선일보 약간 비꼬는 건데 양상훈 컬럼에서 이랬어요.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이재명 죽이도 안 될 지금 하니까 어차피 이제 윤석열은 탄핵 없어질 거고 이재명도 같이 없어졌으면 지금 거의 주문 외우듯이 이러고 있다고 이게. 근데 이게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특집 토론을 하면서 좀 질문을 민감한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중앙일보 출신이고 예, 예. MBC 출신이신데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이 1년에 이제 쓰고 있는 홍보 예산이 1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양무석 의원이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밀어주기 위한 구조가 돼 있다. 시장 논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국가가 쓰고 있는 홍보 예산이 1조 수천억 원이 언론사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대기업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호받기 위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가 1년에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언론사 줄을 세워서 얼마씩 쭉 나눠주는 걸로 다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언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국가에서 하지 말자. 시장 논리로 가든 아니면 법제화를 시켜서 지방 언론 육성법 같은 걸로 해서 공적으로 우리 사회의 언론의 기능이 필요하니까 예산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자 예를 들어 부수 그 다음에 시청 시간 그 다음에 조회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국 광고공사 코바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 그 진흥재단도 존재를 하고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새로 짜자 판을 이렇게 이제 가면은 아마 중앙일보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일보 후배들이 엄청나게 선배를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MBC조차도 완벽하게 국민의 방송이냐, 자 공영방송이냐라고 했을 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한번 우리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 많이 좀 나갑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공론화는 늘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사 가운데 이제 그 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문 닫을 신문사들이 많다. 지금 뭐 사실 신문들 부수가 10만 부 안팎 신문들이 그 부직이 있습니다. 10만 부가 뭡니까? 만 부, 2만 부만 찍어도 다 이제 어쨌든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 그 대개혁 뭐 얘기도 합니다만은 다음 정부는 정부 차원의 문제를 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큰 그 전환을 이뤄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언론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시도를 해보고 그게 법적인 규제가 됐든 자율 규제가 됐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ABC 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판매 부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광고 그 단가가 부가 매겨지도록 말이죠. 그런 거 그리고 그것이 언론 윤리든 무엇이든 언론 시장에서 경쟁의 그 룰이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되게 하는지 그걸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조선일보가 좌주시 다 합니다. 조선일보가 좌장 같아요. 그거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 시장에서 여론 시장에서도 독과점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 독과점을 막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살아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사니까 소수 언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거 누가 얘는 그 파우처라든가 해서 좀 파우처? 그 건강한 소수 언론이라도 건강한 언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말이죠.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국가가 유지하려면 언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정부 예산 국내 혈세를 언론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영성과 사회적인 기능 이런 것 때문에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들은 어떤 때는 자기들은 개인 기업이다, 사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부가 왜 간섭을 하냐 하면서 필요할 때는 우리 사회적인 공기니까 사회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돼. 국세를 혈세를 우리한테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렇지 네, 않나요? 예, 거의 예. 박쥐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고르라고 해야 돼요. 늘 사회성이라든지 사회적인 공기로서 역할을 충실할 거냐? 아니면 사기업으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갈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들에게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 언론 시장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 시장이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그 뉴미디어의 역할이 커진다면 뉴미디어도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역할을 맡기고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 보조를 아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 중에 뭐 충분히 동의도 하고요. 자본과 권력의 결탁이 되어서 그 결탁의 결과물이 공공성을 더 확장하는 것이면 충분히 그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해진다면. 근데 지금 현재 언론 시장에서 미디어 시장에서 자본과 권력의 결탁 구조는 우리 사회를 사실 훨씬 더 피폐하게 만들고 여론의 독점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평화에 대한 것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것 예. 이런 것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인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극소수 전쟁광들 미국으로 치면 뭐 군산복합체와 같은 이런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이 다 배제되는 이런 악순환의 그 뿌리에 자본과 권력과 결탁한 언론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아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스픽스 문 닫을 각오하고 뭐 스픽스에 있으나 없으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건강한 공론의 장에서 어떤 매체더라도 자기 주장을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건강한 다양한 의견을 건강하게 내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정말로 양극단을 이렇게 잘려있는 또 극우화되어 있는 이 편향적인 폭력 집단 이제 폭동 집단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마음 먹고 우리 언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광고 없애버리자 모든 데 지원하지 말자라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가 지금 조중동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라는 말 할 자격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거기는 어떻게 국내 대기업들이 늘 협찬을 합니까?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는 왜 대기업이 협찬을 하냐고요? 왜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이 거기에 협찬을 하냐고요? 그거는 김건희의 기획력이 정말로 탁월해서 그렇겠느냐?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본인이 협찬과 후원을 받았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그 취재를 한다는 것은 의심이 있다는 것이고 흔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김건희는 조선일보 폐간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일보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끝낼까 하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벗어납니다만은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무효화시킨 데 3년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음습한 사회가 됐습니다. 뭐 언론 문제 있고 다양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풀어나가면 더 좋은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 토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들을 크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광고 제 옆에 있는 게 더 착한 보험이고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항상 24시간 문자 남기면 무료 상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경성한우 있는데요. 자, 한우회식 대구명소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한우 많이 이용해 주시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송영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덕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 단장님 감사드리고 중앙일보 전 기자를 역임하셨던 우리 이필재 대선배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